안녕하세요. 전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30 중후반의 남성입니다. 전 사업을 일찍 시작한 편이라 나이에 비해 정말 많은 사람을 상대했다고 자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처음 보는 사람과 잠깐만 있더라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또 그렇다고 제 감을 확신해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진 않죠. 그 사람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는 편이라 사업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도 손해나 피해를 잘 보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사람에게 된통 속았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눈이 멀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여잔 정말 철두철미하게 절 속였어요. 아주 가끔 헷갈리게 할 때를 제외하곤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절 속였죠. 오늘은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확인하거나 의심해야 하는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또 제 속풀이도 하면서 말이죠.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과 사이가 참 좋았는데요. 형이 결혼하고 나서도 우애가 좋은 저희 두 형제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형뿐만 아니라 형수님과도 친하게 지냈죠. 그리고 제가 두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 조카였습니다. 조카 바보라는 말처럼 저는 제 첫 조카인 서우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일이라면 꼭 제 자식 일인 것처럼 챙기곤 했죠. 오늘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그 여자도 제 조카 기념해 주려고 나갔다가 만나게 됐어요.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된 곳이 조카 서우의 유치원이었거든요. 그 여자는 조카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조카의 학예의 날 그 여자를 처음 보게 된 저는 말 그대로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조카 유치원의 담임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드러낼 순 없었어요. 또 애인이나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다가갈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제 애타는 마음을 형과 형수가 눈치챈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서우 담임 선생님의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서우 삼촌, 우리 서우 담임 선생님 예쁘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자한 줄 알아요? 또 착하기도 엄청 착하고. 나는 우리 서우 삼촌이랑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싶었는데 삼촌 여자 보는 눈이 좀 까다로워야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요? 우리 서우 담임 선생님이랑 이어주게. 아니, 선생님 미혼이에요? 남자친구도 없고요? 아유, 그럼요. 우리 선생님 남자 보기를 돌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남자를 만날 거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 우리 선생님 엄청 보수적인 분이라 SNS도 없고 번호 알고 싶다고 다가오는 남자도 거절하는 분이거든요. 잘 모르는 남자는 믿을 수가 없다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저 얼굴에 저런 성격이면 만나자는 남자 진짜 많을 텐데. 어떻게?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요? 아니면 서우 삼촌은 어때요? 마음에 든다고 하면 내가 서우 삼촌 보증하고 우리 선생님께 얘기 좀 해보는데. 저야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었어요. 오히려 제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준 형수와 형에게 고마워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덕분에 저라는 존재를 서우 담임 선생님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조심성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 서우에게 저라는 사람이 어떤지 여러 번 묻고 나서야 겨우 형수를 통해 긍정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주인은 정확히 형수에게 듣고 제가 상상하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제 상상 이상이기도 했죠. 정말 여성스러웠고 정말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SNS를 안 한다는 건 형수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SNS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 하는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자들이라면 한 명쯤은 좋아한다는 연예인도, 인생 드라마라고 좋아할 드라마도 없었어요. 많이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었죠. 저에게 그런 주희의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1초도 되지 않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는 현실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느껴졌죠. 거기다 아이들을 돌보는 자기 일에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희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에 들었고 나이는 저보다 어렸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주희에게 맞춰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희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하며 좋아해줬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됐어요. 주희와 연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단 한 번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져도 제 기분을 상하게 할 행동도 걱정시킬 일도 만들지 않았죠. 애초에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남자들이 있는 자리는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라 휴가를 위해 떠난 여행지에서도 수영복을 입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죠. 제가 그렇게까지 꽉 막힌 사람도 아니고 저도 예쁜 여자친구가 노출이 좀 있더라도 예쁜 옷이나 수영복을 입었으면 했는데 여자친구는 물놀이를 하는데 몸을 드러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끝끝내 수영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인 저로서는 안심이 될 만한 일이었죠. 모든 일이 그랬어요. 주희는 남자친구인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을 조금도 만들지 않았고 항상 바르게 착하게 제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죠. 특히 저희 가족에게 너무 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형네 가족들과 먼저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런지 어색하거나 불편한 내색 없이 가족들을 만나줬고 시간 날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제가 먼저 말한 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들을 챙겨줬어요. 그런 모습에 형과 형수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도 일찍이 주희를 며느리로 점찍어 두셨죠. 연애가 오래 이어져도 여자친구의 우리 가족 사랑은 계속됐고 그러다 보니 저보다 가족들이 더 먼저 결혼을 물어왔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주희를 제 아내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리고 저 역시 이미 일찍이 주희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주희에게 좋은 남자라는 걸,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자 애타는 마음을 겨우 달래며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우리의 연애가 2번의 사계절을 보냈을 때 저는 주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주희는 지난 2년간의 제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고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이후 결혼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게 됐죠. 아직 양가 집안에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얘기 주제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주희와 함께할 결혼 생활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할지 자연스럽게 기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렘과 달리 결혼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서부터 저는 주희에게 뭔가 다른 점을 느끼게 됐어요. 분명 제 주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결혼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부터는 이전과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잡을까? 위치도 중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교통도 그렇고 편의시설도 가까워야 좋겠지? 이왕이면 뷰도 좋고 그럼 우리 한강뷰 아파트로 가는 건 어때? 강남 근처면 좋겠는데. 한강뷰? 강남? 주희야,
너 거기 집값이 얼마인 줄은 알고 하는 얘기야? 강남의 한강뷰면 최소 몇십억이야.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는 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물론 무리일 수도 있는데 오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안도 여유 있고 사업도 잘 되면서 뭐가 문제야? 아니 그래도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몇십억짜리 신혼집은 좀 과하지. 내가 당장 그만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아버님 어머님 도움 받으면 되지. 아버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시겠어? 나는 당연히 오빠가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다. 그전에는 제게 비싼 선물 하나 바라지 않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강남의 신혼집이며 호텔 결혼식이며 점점 과한 것을 바라는 걸 보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르는 면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놀라며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자친구는 또 설명을 하며 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나는 강남 신혼집이니 호텔 결혼식이니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좀 과한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좀 당황스럽네. 주희 너도 그냥 나랑 함께하는 걸로 행복한 거 아니었어? 행복하지. 당연히 행복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 꾸리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나는 우리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중엔 그런 곳에 살려고 계속 이사하지 않겠어? 그럼 이왕 신혼집으로 매매할 거면 평생 살 수 있는 집을 사자는 거지. 결혼하면 바로 아이 가지고 그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 텐데 우리 가족이 살 집이면 욕심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애들 키우기에도 강남이 좋다고 하잖아. 나나 오빠나 욕심이 없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그럴 거라고 바라면 안 되지 않아? 모든 선택권을 넓게 줘야지. 나도 아예 불가능한 일이면 얘기도 안 꺼내는데 오빠 능력 충분히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 꺼낸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과했던 거야? 그래, 뭐 집이야 좋은 집 살고 싶은 게 당연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호텔 결혼식은? 겨우 하루 하는 결혼식에 그렇게 큰 돈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신혼살림도 왜 이렇게 비싼 것만 찾는지 모르겠고. 오빠 말대로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 내가 나중에 또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제일 젊은 나이에 딱 한 번 하는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순간인데 그런 하루를 최고로 보내고 싶지 않겠어? 나도 여자라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에 대해서 환상이 있어. 거기다 내가 시골 출신이니까 그런 환상이 더 크고.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결혼할 때 사는 신혼살림은 10년 동안 쓰는 거래. 한 번 산 걸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고장나고 망가질 때까지 써야 하는데 그럼 이왕이면 오래 쓸 거 좋은 걸로 하는 게 당연하잖아. 사실 나도 그게 어려운 상황이면 생각도 안 하겠지만 아버님 도움 받고 오빠 능력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야. 내 말 이해하지? 여자친구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며 난감해하는 제게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저희 집안이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욕심 부리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냐며 저를 설득했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듯 했고 그때는 그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저는 여자친구의 이상한 모습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주변에 결혼 소식을 알리던 저는 어느 날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면 이전처럼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저도 괜히 기대가 됐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구들이 한턱 제대로 써라며 아주 날을 잡았더라고요. 저를 벗겨먹을 생각인 건지 술집은 자기들이 고르겠다며 저한테는 계산만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들이 가자는 술집에서 술을 먹던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흥겨운 만남에 취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친구들 만나러 가기 전에 연락을 하고 도착해서 마지막 연락을 하고는 그 후로 제게 질문을 쏟아내는 친구들에게 붙잡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못했었죠.
그 사이 배터리가 없던 휴대폰이 방전됐고 저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야 휴대폰이 꺼진 걸 뒤늦게 알고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주희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주희야, 미안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래도 연락해야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걱정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간다 그래놓고 연락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대체 뭐라고 있었길래 연락 한 번을 못했어? 아니, 나도 중간에 연락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놔주질 않는 바람에. 그러다 나도 술 들어가고 이러니까 시간 개념도 없고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정말. 걱정 많이 했어? 처음에는 제가 늦게까지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 화가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반대 입장이었더라도 늦게까지 연락 없는 여자친구를 걱정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주희에게 몇 번이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걱정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술자리에 가서 휴대폰이 꺼진 제가 딴짓을 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오빠 그냥 술집 간 거 맞아? 대체 어디서 뭘 얼마나 마셨길래 결혼할 여자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해? 어디 술집이냐니. 그냥 평범한 술집이지. 애들이 가자고 한데 간 건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딜 가자고 했길래 그렇게 정신없이 놀았냐고. 설마 오빠 나한테 거짓말하고 총각 파티나 뭐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총각 파티? 그게 뭐야? 설마 뭐 이상한 거 말하는 거야? 그럼 총각 파티가 그거지 뭐가 또 있어? 남자들 결혼하기 전에 소원 푼다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가서 총각 파티 많이 하잖아. 오빠 친구들도 그런 데 데려간 거 아니냐고.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여자가 나온다니. 내 친구들이 미쳤다고 나를 그런 곳에 데려가겠어? 애들이 아무리 장난기가 많다 그래도 그런 건 아니야. 애초에 총각 파티 얘기도 한 적 없다고. 그냥 오랜만에 애들 만나기도 했고 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다들 놀리느라 나를 놔주지를 않아서 그래서 정말 연락할 틈이 없었던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하루 종일 연락 없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럼 어디 갔는지 긁은 영수증 줘봐. 어디서 뭐하고 놀았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영수증? 영수증이야 있긴 한데 이걸 봐서 뭘 안다고. 저는 봐서 뭘 하나 싶었지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술값을 결제한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총 가격만 적힌 그 영수증을 보고는 제가 뭘 먹었는지 알아맞히더라고요. 세상에, 8명이 만났는데 술값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보니까 딱 나오네. 방 하나 잡고 양주 몇 병 먹었네. 밥 먹고 만나서 안주는 가벼운 거 시킨 것 같고 대충 8명에서 양주 4병 정도 마신 것 같은데?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맞아, 애들이 양주를 시켜가지고. 아니, 나도 그런데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애들이 내가 쏜다고 그래서 작정했는지 비싼 데를 가더라고. 근데 여자들 나오고 그런 이상한 가게는 아니야. 그냥 조용하게 술 마시고 모임하고 그런 곳이었어. 정말이야. 그래,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술값을 이렇게 많이 긁으면 어떡해?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돈 쓸 곳도 많은데 오빠 친구들 진짜 너무한다. 근데 주희야, 내가 양주 마신 건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런 말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비싼 양주를 마신 걸 말하면 잔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어디서 뭘 마셨는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여자친구가 엄한 의심을 하니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데 주희가 그 영수증을 보더니 제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단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심지어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술도 못 먹는다는 애가 이게 양주 가격인 걸 어떻게 알아? 양주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내가 양주 먹었다고 한 적도 없는데. 아니야. 오빠가 아까 양주 마셨다고 했잖아. 양주 마셔서 그런지 숙취가 없다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술을 못해도 주워 듣는 게 있는데. 요즘 위스키가 유행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도 대충 가격은 알지. 아, 그리고 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비싼 술 먹었다고 화내면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래? 내가 양주를 먹었다고 그랬나? 그래도 그렇게 딱 맞추는 게 가능한가? 나도 찍은 거지 별거 아니야. 아무튼 오빠 다음번엔 친구 만날 때 차라리 나를 데려가던가 해. 만약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으면 그때 나 정말 안 참을 거야. 알았어? 그래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그때 분명 이상한 낌새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에게 해명하기 바빴던 탓에 저는 여자친구의 말을 그대로 믿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연히 주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가지고 뭔가 이상하다고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몇몇 이상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믿고 있었고 저는 저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며 무사히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던 저희는 식을 올리기 전에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신혼집에 미리 입주를 하게 됐어요. 이미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신혼집으로 입주를 하는 그날 하필 아내에게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입주를 관장하게 됐죠. 이미 아내와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한 상황이었지만 혼자서 밀려 들어오는 이삿짐과 가전, 가구 배달을 감당하려고 하니 말이 꼬이고 두어야 할 곳이 헷갈리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는 정신이 나가버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이삿짐들과 신혼 가전 가구 제품들을 다 들여놓을 수 있었죠. 그것들 모두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과 가전 가구 업체분들이 옮겨주시고 설치해 주신 거였지만 꼭 제가 직접 짐들을 다 옮긴 것처럼 진이 빠져 있었습니다. 완성된 신혼집을 감상할 여력도 없어서 소파에 기대에 멍하니 집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더니 냉장고 설치 기사분이었죠. 정신이 없어서 냉장고가 오지 않았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분은 앞선 배달지에서 설치가 늦어져 지연됐다며 제게 사과를 했고 늦었지만 오늘 설치를 할 수 있을지 물어보더라고요. 저야 오늘 안에 냉장고를 드리면 좋으니 당연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신혼집에 들어올 냉장고를 기다리면서 저도 빠져나갔던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신혼집을 돌며 이것저것 정리하고 꾸미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냉장고를 설치해줄 기사분께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넉살이 좋은 기사분은 제게 연신 배송 시간이 지연이 된 일에 사과하며 냉장고를 설치할 위치를 확인했죠. 그리고는 바닥 보양을 할 곳을 돌아다니며 보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사님이 제 허락도 없이 저와 제 와이프가 찍혀있는 사진을 집어드는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에 말릴 새도 없었어요. 황당했던 저는 조금 격양된 목소리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만지십니까? 정주희 맞죠? 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그걸 왜 만지세요? 정주희 맞죠? 설마 그쪽이 주희랑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게 냉장고 설치하는 거랑 무슨 잠깐만. 그쪽이 제 아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당신 뭐야? 당신 냉장고 설치 기사 맞아? 아니지? 당신 여기 누가 사는지 알고 찾아온 거지? 당신 누구야? 당신 설마 우리 와이프 스토커야? 냉장고 설치 기사의 너무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던 저는 남자가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는 제 아내를 알고 있는 듯한 그 남자가 이 집을 찾아온 게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자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말할 거야? 아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저기 뭘 오해하시나 본데
저 냉장고 설치하러 왔어요. 여기 제 명함. 이거 보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저도 여기가 정주희, 그러니까 그쪽 아내 집이라는 거 몰랐어요. 여기 계약자 이름도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 만나게 된 거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기사분이 맞네. 그럼 그냥 냉장고만 설치해 주면 되지. 제 아내 사진은 왜 건드세요? 그리고 방금 한 말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그쪽한테 냉장고 설치 안 받을 거니까 그냥 가세요. 뭐 그러세요. 근데요, 아직 신혼이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요. 아내분 믿지 마세요. 정주희 믿지 말라고요. 당신 속고 있어요. 당신 아내가 당신 속이고 있다고요. 남잔 제게 경고하는 듯한 말을 하고서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남자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그 짧은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붙잡게 됐죠. 잠시만요.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내에게 속고 있다뇨? 그리고 그쪽은 제 아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요? 그쪽도 뭐가 찜찜하긴 하죠? 정주희 만나면서 이상한 게 많았죠?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그쪽이 하도 이상한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정말 제 아내를 알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럼요, 알다 마다요. 제가 주희를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정주희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니다. 말로만 하면 믿음이 별로 안 가지. 잠시만요. 내가 증거 가지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게 자신이 제 아내를 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겠다고 한 남자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괜히 남자를 붙잡은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아내의 스토커일지도 모르는 놈을 집으로 불려들인 건 아닌지, 아내와 안 좋은 사이의 사람을 집으로 들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불안함도 있었어요. 제가 속고 있다는 남자의 그 말 때문에 말이죠. 지금이라도 문을 닫고 남자를 보내야 하나 싶던 그때 남자가 카메라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다른 말 없이 제게 카메라를 건넨 채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충 보아하니 그 카메라가 아내와 남자가 아는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싶었죠. 그래서 카메라를 받아들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남자가 미리 준비한 듯한 카메라 영상을 재생해봤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 영상 안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상한 옷을 입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죠. 영상 속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은 평소라면 아내가 질색할 옷이었어요. 아주 짧은 핫팬츠에 많이 파인 나시티를 입고 있었죠. 그런 복장을 한 아내는 평소 목소리와 달리 굉장히 높은 톤으로 영상 속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예인 팬미팅을 하듯이 말이에요. 전 도대체 이 영상 속 모습이 뭔가 싶어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상하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죠. 저기, 이 영상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제 아내라고요? 아내를 닮은 것 같긴 한데 제 아내는 아닌데. 제 아내는 이런 옷 안 입어요. 아니, 못 입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이렇지 않고. 뭡니까? 이게 왜 그쪽이랑 제 아내가 아는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영상 속 여자 정주희 맞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저런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정주희 인터넷 방송했어요. 방금 그쪽이 본 영상은 팬미팅 장면이고. 뭐라고요? 인터넷 방송이요? 이런 옷을 입고요? 아닌데? 주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걔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요. 요즘 사람들 다 아는 SNS도 안 하고 유튜브도 안 본다고요. 거기다 개인 방송하는 걸 이해 못하는 아이라니까요.
그리고 노출하는 것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바닷가를 가든 워터파크를 가든 노출하는 게 싫다고 수영복도 절대 안 입는다고요. 그런 애가 무슨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런 옷을 입어요. 이야, 주희가 결혼하겠다고 세탁을 제대로 하네.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대단하네. 뭐라고요? 근데 잠깐만. 당신이 주희를 안다고 쳐요. 이 영상 속 여자가 주희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당신이 한 말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요? 하하, 나 또 자존심 긁는 소리 하네. 저기요, 저 주희 광팬이었어요. 팬클럽 내에서도 저만큼 주희한테 집착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니까요. 제가 주희 방송 본 게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내가 주희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아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거 봐요. 이 유튜브도 주희 얼굴 하나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만 듣고 내가 알아냈다고요. 영상 속에 나온 장소들 전부 그쪽이랑 갔다 온 거 맞죠? 여기서도 이번 달에 큰 이벤트가 있을 거라던데 그게 그쪽이랑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결혼 이번 달 맞죠? 제가 남자를 의심하자 남자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은 하루 일상을 기록하는 브이로그 형식이었는데 거기엔 유튜브의 얼굴이나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영상 속 목소리가 정확히 제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거기다 남자가 말한 대로 영상 속에 나오는 장소들의 대부분이 저와 아내가 같이 갔던 장소들이었어요. 그 영상 속 장면들을 보자 그제야 머리를 스치는 아내와의 대화가 기억났죠. 액션캠? 너 그런 것도 가지고 다녀? 사진도 잘 안 찍는 사람이? 사진은 내가 찍히는 게 싫은 거지. 사진 찍는 건 좋아. 그리고 이걸로 풍경 같은 것만 찍어. 그러면 내가 며칠 전, 하루 전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풍경 다시 볼 겸 내 인생을 기록할 겸 찍는 거지. 뭐 의미 있는 행동이네. 그럼 나도 좀 찍어줘. 나도 우리 주희 인생에 기록되자.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나 풍경만 찍는다니까. 아내는 종종 카메라를 가지고 나와 일상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오로지 하루의 일상 풍경만 찍었죠. 그땐 아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사진을 찍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 저런 방법으로 기록하는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는 저 몰래 유튜브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 일기 같은 유튜브를 제게 보여주기 부끄러워 숨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게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긋나긋하게 자기 일상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죠. 주희가 인터넷 방송했다고. 그러다 누가 주희에 대해서 폭로를 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방송 접고 아무도 모르게 시작한 유튜브가 그쪽이 본 방송이에요. 내가 주희를 잘 알아서 하는 말인데 걔가 방송으로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저번 폭로로 얼굴은 팔리지 않아야 하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거라고요. 걔가 무슨 폭로를 당해서 인터넷 방송을 그만둔지 알아요? 이거 알면 그쪽도 진짜 깜짝 놀랄 텐데. 배신감도 장난 아니게 들고. 나도 이거 알고는 진짜 배신감을 엄청 느꼈다니까요. 주희 걔가 실은 룸사롱 출신이에요. 룸사롱 알죠? 남자들이 여자들 끼고 노는 룸사롱. 룸살롱 일하다가 인터넷 방송 우연히 하게 되면서 아예 자리 잡은 거라고요. 솔직히 인터넷 방송이 룸살롱 일보다는 얼마나 편해요. 살 드러나는 옷 좀 입고 캠에다가 오빠라고 외치기만 하면 돈이 막 들어오는데 걔 그걸로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아까 처음에 카메라로 보여준 영상 있죠? 그게 주희 팬미팅인데 거기 참가비만 해도 수십만 원이라고요. 나도 주희 걔한테 진짜 돈 많이 썼어요. 내가 걔한테 후원한 돈이 못해도 중형차 한 대 값은 됐을 거예요. 아이씨, 근데 걔가 룸살롱 출신일 줄이야. 사실 제가 진짜 주희 팬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말하면 절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나름 진짜 순수한 주희 팬이었어요.
주희한테 후원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걔 방송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걔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다니까요. 노출 좀 한다고, 남자들 좋아하는 행동한다고 다 그런 출신들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폭로하던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여자들 사이에서도 완전 개 진상이었다고 하던데. 남잔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난다는 듯이 열변을 토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남자의 격한 반응과 상관없이 저는 아내가 룸살롱 출신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얌전하고 때묻지 않고 저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이 노출이 많은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거기다 유흥가 출신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남자의 말을 부정했어요. 그래요. 인터넷 방송까지는 나도 알겠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유흥가 얘기는 그냥 루머잖아요. 그쪽도 누군가가 한 말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충격받을 거라고 말했죠? 나도 처음엔 그쪽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거기 댓글창에 별의별 개소리가 다 올라오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주희가 잘 나가니까 음해하려는 세력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랑 주희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이 직접 그 루머를 확인하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모두 사실이라는 걸 알았고요. 걔 장난 아니에요. 실상을 알고 나면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더한 애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솔직히 저야 걔 팬이니까 이런 걸 알고도 걔한테 배신감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거지. 뭐 주희가 나랑 결혼하자고 한다? 사귀자고 한다? 에이, 난 그거 못해요. 그래서 그쪽한테 경고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직접 확인한 증거가 있다고요? 그것도 여기 카메라에 있습니까? 그럼 그것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에도 있긴 한데 보기만 하세요. 제가 카메라 통째로 드리진 못해요. 그것도 나름 제가 모으는 주희 컬렉션 중 하나니까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집에 가서 파일 복사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여기 제 연락처.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직 주희가 폭로당한 영상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 폭로 내용들 그대로니까. 남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 알아낸 제 아내의 과거라며 카메라 안에 있는 증거들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카메라 안에 있는 증거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였어요. 주희가 일한 유흥가 사람들과 나눈 인터뷰들이었죠.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주희가 유흥가에서 일할 당시 관련된 사람들과 찍은 사진과 함께 주희가 룸살롱에서 일하고 계산을 받은 장부 사진이었죠. 그 내용들을 보고 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엄청난 충격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어딜 맞은 것도 아닌데 머리가 멍해지고 몸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집을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시계를 확인하곤 바로 노트북을 켰어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 그 폭로당했다는 인터넷 방송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영상을 찾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아내의 다른 동영상들을 다 확인하게 됐고 지금의 아내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또 남자가 말한 그 폭로 영상까지 확인하면서 가슴속에 열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 전 있었던 수상한 일들도 딱딱 맞춰졌어요.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에게 이렇게까지 속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사기였어요. 도저히 이런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날을 끝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신혼집으로 올 아내를 기다렸죠. 몇 시간 뒤
밤늦은 시각 아내가 신혼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원한 대로 강남 30억 아파트에 입주한 일이 그렇게 신이 났는지 흥분한 목소리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오빠, 나왔어.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일찍 집으로 오려고 했는데 일이 해도 해도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장 선생님께 일찍... 우와, 우리 신혼집 진짜 예쁘다. 물론 좋은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꾸며놓고 보니까 더 예쁘네. 오빠가 진짜 고생 많았겠다. 내가 오늘 오빠 하루 종일 고생해서 생긴 피곤 싹 다 풀어줄게. 안마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오빠? 오빠, 집에 없어? 아닌데, 입구에 신발 있던데. 오빠 설마 내가 늦게 와서 화났어? 어? 오빠 왜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어? 정말 나 때문에 화난 거야? 오빠 내가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진짜 원장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다 말해. 뭐? 뭘 솔직하게 다 말해? 오빠, 나 진짜 계속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어. 내가 왜 그런 걸 거짓말을 해? 못 믿겠으면 내가 원장 선생님 전화 바꿔줄게. 아니, 오늘 일 말고 나한테 해야 할 말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인 거. 어? 속인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왜 불 꺼놓고 그렇게 무섭게 말해? 솔직히 말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네 입으로 나오는 게 덜 창피할 거 아니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 나 대학 안 나왔어. 학점은행 나와서 유치원 교사 일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대학을 나왔건 대학원을 나왔건 진심으로 아이들 돌보면서 유치원 교사로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 이게 이렇게 무섭게 분위기 잡고 화낼 만큼의 일이야? 나 오빠한테 처음으로 실망했어. 내가 거짓말했고 잘못도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해명할 기회는 줘야지. 이렇게 무섭게 몰아붙이면 돼? 너 그것도 거짓말한 거야? 하기야, 뭐 그건 별로 놀랍지도 않다. 대학교 나와서 바로 취업했으면 인터넷 방송할 시간이 있기나 했겠어. 오빠가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날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다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할 기회까지 줬는데 넌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었잖아. 이것보다 더 작은 거짓말로 일을 대충 넘기려고 하면서. 오빠,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한 건 맞는데 그건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야. 그러니까 내가 대학 못 간 것과 관련이 있다니까? 오빠도 알잖아. 우리 집 깡촌에 형편도 넉넉지 않은 거. 그래도 지금은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좋아진 거야. 나 어렸을 땐 정말 어려웠다고. 그래서 공부를 해도 대학 갈 돈이 없었어.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 방송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정말 잠깐 방송했던 거야. 물론 오빠가 생각하기엔 오해할 만한 방송 내용이라는 거 알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방송에서 하는 내 말투나 목소리도 지금과는 전혀 다르니까. 근데 그건 정말 돈을 벌려고 일부러 그렇게 입고 행동한 거야. 원래 내 본 모습대로 방송하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방송 컨셉으로 했던 거라고. 그리고 방송은 처음에 내가 목표로 했던 돈만 벌고 그만뒀어. 애초에 유치원 교사 공부할 수 있는 돈만 버는 게 내 목표였으니까 그 돈 벌고는 그만뒀다고. 솔직히 오빠한테 내 과거를 말해볼까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나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나도 부끄러워하는 과거를 오빠한테 절대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 물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지만 그 과거는 나한테도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라고.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날 몰아가야겠어? 그냥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좋게 물어보면 안 돼? 아내는 그 짧은 순간 또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말은 쏙 빼고서 말이죠.
도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건가 싶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끝까지 제게 숨기려는 사실을 제 입으로 말하게 됐죠. 넌 끝까지 나를 기만하는구나. 거짓말을 들킨 것 같으면 사정이 있었다면서 눈물 쥐어짜내고, 아니다 싶으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몇 번이나 더 해야 내가 원하는 거짓말을 사실대로 말할래? 아니지. 이 거짓말은 끝까지 안 하려고 했지? 사실대로 네 입에서 나오는 순간 네가 바라던 것들, 네가 나와 결혼하면서 이제 네 것이라 생각한 것들 모두 포기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 어쩌냐? 나 다 알았는데? 네가 유흥주점 다녔던 여자라는 걸. 그것도 2차 나가는 짓까지 했다며? 남자랑 같이 호텔방까지 가는 그런 일. 왜? 아니야? 너는 꼭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오빠, 그거 내 인터넷 방송 보고 알게 된 거지.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애가 만들어낸 루머라니까. 나 걔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어. 그 루머 만든 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니까. 진짜야. 내가 승소한 판결문도 보여줄게. 야! 너 또 거짓말을 해?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또 나를 속이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네 말은 폭로를 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받아서 그때 그 말들이 사실이 아니다. 명예훼손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유흥가 여자가 아니었다는데 증거가 아닌 거잖아. 그리고 그 일 잊고 네 뒤를 파본 사람도 있어. 인터넷 방송 네 팬들 중에 그 루머를 확인하려고 너 뒤를 캐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네가 술집 여자로 살았다는 걸, 돈 때문에 해프게 하고 다녔다는 걸 다 확인했다고. 그 증거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 뭐 지금 당장이라도 그 증거 네 눈앞에서 보여줄까? 그러면 인정할래? 오빠, 내가 잘못했어. 거짓말한 것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산 것도 내가 전부 다 잘못했어. 근데 나 오빠 만나기 전부터 그런 삶 청산했어. 유흥의 유자도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나 지금까지 오빠 마음에 들게 잘하고 있었잖아.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그리고 서우한테까지 잘하고 있었잖아. 제발 날 용서해줘, 응?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야 사실을 말해놓고 용서? 이제까지 내가 너한테 반한 모습들 모두 만들어낸 가식적인 모습인데 나보고 용서? 사기꾼을 용서하라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절대 용서 안 해. 아니, 용서 못해! 그리고 너 지금도 이중적인 모습이던데? 너 나 몰래 유튜브 하고 있지? 거기선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면서 허세를 엄청나게 떨더라. 내 앞에서는 돈이든 명품이든 관심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자랑하던데. 그 모습 보고 알겠더라. 네가 나 만나면서 인생 고쳐보려 한다는 걸. 네가 날 물었다는 걸.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더러운 과거에 날 속이기까지 한 널 용서할 것 같아? 내 피를 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널 용서할 것 같냐고?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전 아내를, 아니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보냈어요. 그리곤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용서를 구하는 여자의 외침을 모른 척했죠. 여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다 아파트 입주민의 경찰 신고로 결국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곧바로 식장에 전화해 결혼식을 취소하고 그 여자를 혼인빙자로 인한 사기죄로 신고했죠.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제 카드와 돈을 쓰기도 썼고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피해 금액으로 여자를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정주희 그 여자는
신혼집에서 내쫓긴 데 이어 제가 사기죄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많이 당황해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난 오빠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숨겼던 것뿐이야. 오빠가 내 과거를 알면 당연히 날 좋지 않게 볼 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날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용서 못해. 만약 네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면 최소한 어제 내 입으로 모든 걸 말하기 전에 다 말했어야지. 너 내가 대학 안 나온 것까지만 알았다면, 인터넷 방송했다는 것만 알았다면 그것만 말하고 끝냈을 거 아니야. 물론 네 말대로 네가 유흥가에서 몸 뒹굴고 살았다는 걸 내가 처음부터 못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마음에 다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게 옳은 행동이지? 그리고 너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돈이 필요한 것뿐이야. 나랑 만나서 결혼을 한 것도 돈 때문일 거고, 네가 만약 정말 네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었다면 진작에 그만뒀어야지. 너 하루 일하면 수십 수백만 원 받았다며? 그 돈들 다 어디 갔냐? 학점원 다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진 않을 거 아니야. 너 그 돈들 똑같이 유흥하는데 다 썼지? 봐! 이렇게 뒹굴 거 다 뒹굴고 유흥하고 다닐 거 다 한 다음에 조신하고 얌전한 유치원 교사인 척을 해서 나 같은 호구 잡으려고 한 거잖아. 그래놓고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너 내가 유흥가 이외에 다른 곳은 발도 못 붙이게 해줄까? 네 과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직장에서는 다 이해를 해줄 것 같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네 과거 말하고 다녀봐? 그리고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미안하다고 바짝 엎드리고 네가 받아야 할 처벌 받는 게 내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거지. 나 너 때문에 받은 피해 다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헛된 희망 품고 이렇게 나 찾아오지 마. 내 화만 돋우는 일이니까. 알아들었으면 꺼져. 꺼지라고! 알아듣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잔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인생을 바꿔볼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결국 제가 신고한 경찰이 찾아오며 이번에도 쫓겨나야 했죠. 이후 그 여잔 사기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판결에서도 반전이 있었어요. 사실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준 일이 아니라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징역형이 판결난 거예요. 그 여자가 혼인 빙자는 처음이었지만 크고 작은 사기를 친 전적이 많았더라고요. 덕분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제 쓰린 속을 달래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리고 현재는 계획했던 것처럼 제가 받은 피해 금액을 받아내고 그 여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건에 대해선 딱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또한 제 승소가 당연시 되거든요. 앞으로 징역을 다 살고 나온 여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계속해서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 쓰린 속도 얼른 치유해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이상하고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같은 먹잇감이 되지 않게 조심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글을 마칠게요. 사연 채택해 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